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코스피가 2,900선에서 바닥을 잡고 3,000포인트 선에서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가격 매력과 실적 개선세를 확인했지만 시장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증시가 극단적인 위험 회피 구간에서는 벗어났다라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이 이어지면서 테마별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 상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특정 테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방어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지수의 방향성 자체는 일단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면서 자동차 같은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은 반격한 이후에 좀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시적인 호재가 있는 테마를 적극적으로 담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악재와 부담이 온전히 다 반영이 되고 대형주에서 주도주가 발견되기까지 시장은 이러한 빠른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더 주식을 심화시켜 볼지 오늘 준비되어 있는 주제 지금 화면 만나보시죠. 주식심화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ESG를 통해 다시 주목받는 폐기물 산업입니다.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에서 물가 부담은 계속됩니다. 그 물가 부담이 또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네. 하죠. 탈탄소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들인데요. ESG의 그 성장 모멘텀을 연초에는 크게 좀 시장이 주목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런 비용 부담도 같이 보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 관련주들 가운데서 오늘은 시장에서는 사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폐기물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항상 갖고 오는 주제는 약간 시장에 관심이 없는 주제들.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도 가져왔고, 일단 폐기물 관련돼서는 이제 한 차례 이제 집중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수라든지 이제 여름에 좀 자연재해 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좀 급증한다는가, 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의료물 폐기물이 좀 급증하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들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ESG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ESG 중에서 E가 이제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나가야 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버리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 이제 폐기물 관련된 산업을 좀 다시 보려고 하는 어떤 시각이 생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엔 또 이제 M&A도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국내 폐기물 이제 시장 처리 규모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6조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19조로 지금 이제 늘어났고요. 2025년 정도 되면 23조까지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건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폐기물 시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버리는 양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제 규모가 좀 고도화되고 이제 산업이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폐기물 배출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세계은행에서 지금 이제 통계를 낸 거 보게 되면 세계 폐기물 발생량이 2016년에는 이제 20억 만 톤이었는데 지금 2030년에는 26억 톤 정도까지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의료 폐기물, 또 플라스틱 재활용,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이런 좀 폐기물들이 좀 합쳐지면서 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또 이제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5년간 지금 폐기물 매립 단가 같은 경우는 평균 15% 이상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각 단가도 평균 9%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산업을 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경제에서 보면 순환 경제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런 뭐냐면 이제 생산, 소비, 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재활용이라는 이제 하나가 또 붙으면서 또 순환 경제가 또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 이거 물론 이제 버리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또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냐는 어떤 그러한 또 이슈가 또 붙으면서 결국은 이제 선형 경제에서 이제 순환 경제를 어떤 그런
리사이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폐기물 산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기물 산업 Q와 P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 또 여러 단가들도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리고 ESG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폐기물이다. 이제 순환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도시광산 이런 그 네. 용어를 좀 찾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산업 원료가 되는 금속 자원들, 산업 원료가 워낙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금속 자원들을 찾기 위해서 도시 안에 있는 폐기물에서 뭔가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산업들도 정말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제주도가 항상 친환경 쪽으로는 앞서 나가는 정책들을 펴는 것 같은데요. 지난 6월에 원희룡 도지사가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환경에 가장 좀 민감한 좀 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 6월 9일에 좀 발표를 했었죠. 2030 이제 웨이트 프리 이제 아일랜드 제주에서 이제 WFI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는데 지난 18일에 지금 그 6월 달에 선언했던 이 이제 그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순환 제주에 대한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모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 계획이 좀 확정이 됐는데 약 한 5천억 정도, 4,936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개 핵심 과제를 좀 실행하기 위해서 27개 사업 과제가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결국 뭐 관광 분야에 대한 뭐 플라스틱 줄이기 관련된 8개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의 이제 폐기물 에너지 회수 확충 등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본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지금 이제 제주도가 또 시도하려는 건 뭐냐면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뭐 그런 정책에 더 나아가서 좀 재활용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좀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이 뭐 제주도가 지금 이제 좀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으로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자원 순환이 들어가네요. 예,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 순환 제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서 테리케이님께서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관심 가지는 거에 동의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폐기물이 뭔가 주도주나 이런 섹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들어가기 망설여지네요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님께서는 폐기물하면 어떤 이제 종목을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게시판에 종목이 벌써 올라오긴 했어요. 아, 인선 ENT. 인선 ENT요? 네. 그 벌써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아니요, 그건 혹시 너무 네. 저 핵심이 찔렸나요? 핵심 찔렸습니다. 네. 네. 아니 왜 근데 그런 질문을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폐기물도 네. 사실은 여러 섹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폐기물 하면 딱히 떠오르는 산업이라든지 어떤 뭐 섹터가 사실은 이제 잡히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차례 시장에 폐기물 관련주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크게 부각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장이 얼마나 진입 장벽이 높은지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관련돼 있는 관련주인 거고 네. 사실 이제 이렇게 폐기물 산업이 뜨니까 이제 다른 섹터, 다른 이제 산업군에서 폐기물 산업을 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좀 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폐기물 산업에 건설업계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건설업이 일단 첫 번째로 움직이고 있다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건설업 중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막상 떠오르는 이제 기업을 보게 되면 뭐 GS건설, 그다음 뭐 태영건설, 뭐 IS동서 같은 이제 회사들이 폐기물 이제 처리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환경 산업에 좀 뛰어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좀 이제 적극적인 회사는 SK입니다. SK 이제 에코플랜트라는 회사가 지난해 EMC 홀딩스를 좀 시작으로 해서 올해만 이제 뭐 7개 이상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좀 인수를 해서 소각 분야에서 거의 점유율 1위를 좀 달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건설사인가요?
그러니까 SK 건설인데 이름을 바꾼 거죠. 아, 네. 이름을 바꿨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GS 건설 같은 경우도 스페인의 수처리 업체 이제 이니마를 인수해서 2022년에 IPO를 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IPO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니마를요. 네. 그리고 예. 이제 태원건설의 자회사인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의료 폐기물 중심으로 이제 소각 기업이랑 좀 이달 내에 합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IS 동서 같은 경우는 인서 ENT라든지 뭐 코엔텍을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건설사들이 좀 상당히 주도적으로 지금 환경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건설사들이 이렇게 좀 폐기 사업 이제 처리 시장에 좀 뛰어드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물 배출량 같은 경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뭐 연평균 뭐 크진 않지만 3% 이상은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폐기물 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주민의 동의, 뭐 처리 능력 등 어떤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좀 기피 시설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M&A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업 협병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좀 건설업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구조에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또 인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M&A가 좀 빠르게 일어나냐라고 좀 얘기를 하면,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5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환경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좀 어떤 압박을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시적인 환경에 대한 목표가 주로 온실가스 저감, 뭐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의 전기차로의 전환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폐기물에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폐기물 소각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아, 그런 그러네요. 온실가스 나오네요.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럼 소각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건가요? 일단은 소각을 먼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각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업체를 좀 많이 그 대기업들이 건설사들이 와서 지금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독과점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SK 에코플랜트가 지금은 소각 분야에서는 1위를 갖고 있지만 지금 2위가 이제 EMK라고 해서 이제 에코 매니지먼트 코리아라는데, 이 회사가 약간 좀 매각에 대한 부분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태형그룹이라든지 IS 동서가 사실은 이 2위를 좀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이게 소각 분야에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 2, 3년 내로 지금 환경 기업에 대한 어떤 M&A는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매니지먼트 코리아라는 회사는 소각업체고 폐기물 수거업체인데요. 2016년에 IMM 인베스트먼트로 매각이 된 회사입니다. 네. 예, 근데 IMM 인베스트먼트에서 또 매물로 내놓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잘 또 만지고 다시 파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국내 1위 업체 매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친환경 성과들을 다 기업들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라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시멘트 업계도 폐기물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 어떨까요? 일단 이제 건설업뿐만 아니라 시멘트 업계도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멘트 업계 1위가 이제 쌍용 CN인데 지금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지금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업에서 시멘트 업계 중에서 가장 큰 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경남 김해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태봉산업을 인수를 해서 계열사 그린에코 김해에 좀 편입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를 하고, 뭐 그린에코 넥서스, 그다음에 그린에코 로직스 같은 이제 계열사를 좀 세우면서 뭐 지역의 폐기물 수집이라든지 뭐 처리 가공 물류 같은 업체들을 계속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구축망을 좀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지난해부터 1,700억을 들여서 강원도 영월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건설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이제 1위인 쌍용 CN이가 좀 이렇게 환경 사업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좀 친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사업의 경영의 어떤 목표와 더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위가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금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죠. 뭐 한일 시멘트라든지 뭐 삼표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같은 회사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올 초에 정관을 대부분 좀 정관 사업 목표에 좀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을 대폭 추가를 하면서 진출할 수 있는 채비는 다 맞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좀 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시멘트 산업의 순환 자원 연료 대체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0%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과도 좀 결을 맞추기 위해서 네. 친환경 흐름이 지금 시멘트 업계도 상당히 좀 흘러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폐기물 뭐 수집, 처리, 가공 같은 어떤 이런 역량 확보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멘트 산업에 대비해서 순환 연료의 전환 대체율이 낮다는 점이 투자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순환 연료 쪽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시멘트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업계 1위인 쌍용 C&E가 폐기물 업체를 연이어 인수하고 있습니다. 쌍용 C&E는 고배당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지난해 배당금만큼 배당금이 들어온다면 수익률이 5.72% 나오기 때문에 좀 높고요. 그리고 뭐 실적은 워낙 꾸준하게 잘 나오는 기업이네요. 예, 워낙 실적은 꾸준하고 쌍용 C&E 이 업체도 좀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즘 시장에서 블록체인 쪽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성장하는 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DPC 같은 종목도 뭐 최근에 네. 예, 스티 인베스트먼트 합병한다고 했잖아요. 네. 기관이 또 계속 사더라고요. 뭐 SK는 또 기존에 워낙 투자 포트폴리오가 넓고 한화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많은 쪽에 유망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폐기물 업체에 투자한 기업일지 아니면 폐기물 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탑픽을 꼽아주실 텐데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는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 일단 뭐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SK로 말씀드릴게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사 SK가 자회사들과 함께 2025년까지 친환경 사업 분야에 약 14조 4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1조 2천억 정도가 친환경 사업 매출에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4년 뒤에 지금 1조 2천억을 지금 12조 8천억까지 10배 이상 좀 키우겠다는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폐기물 처리 활용 사업을 뜻하는 이제 클린 솔루션 부분에서 지금 총 4조 원 정도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조 5천억 정도가 지금 국내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처리 업체 인수라든지 국내 매립지 인허가 확보 용도로서 지금 2조 5천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계속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옛 SK건설이죠.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 지난해 말부터 지금 계속 인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한 10개 정도 폐기물 처리 기업을 좀 본격적으로 거의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환경시설 관리 인수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 기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 거의 패키지로 그냥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벌써 이제 1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M&A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K 건설하면 이제 건설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 SK 에코플랜트로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 본업이 약간 바뀌는, 변질되는 좀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따로 상장이 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SK라는 회사의 어떤 이제 밑에 있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환경 사업을 보려면 SK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 사업이 SK의 좀 여러 사업 분야 중에 하나라는 점을 들어서 SK라는 종목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에코플랜트, 구 SK 건설도
상장은 되어는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KOTC 시장에 상장은 되어 있고요. 지난 1월에 고점을 찍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가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횡보세를 보여주는데 이 SK 에코플랜트를 품고 있는 지주사 SK를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SK는 파면 팔수록 카카오보다 더 많이 계열사를 보유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투자가 되어 있죠. SK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회사의 가치를 7배 이상 올린다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회장님을 한번 믿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네. 어차피 이런 대기업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계열사를 통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지주사가 이렇게까지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흔한 광경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좀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이면서 또 투자 포인트로 그냥 아예 나는 투자 회사로 보겠다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SK 폐기물 관련주로 분류를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하시죠? 예, 두 번째가 이제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사실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돼서 한 차례 좀 어떻게 보면 시세가 나왔던 이제 4월 달에 시세가 나왔던 이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이제 저가 수주보다는 고가의 수주를 하기 위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캐파가 2배 이상 좀 늘어난 이제 영흥산업 환경 소각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거기다 또 철 스크랩이라든지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재활용 지금 사업 분야도 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좀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계속 모멘텀이 나오는 게 이제 양극재, 음극재 같은 이런 4대 소재지만 네.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를 다시 어떻게 써야 되냐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한 상황,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출이 좀 발생을 한다면 좀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제대로 좀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실시로 인해서 이제 5등급 차량은 운행 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이 회사 충분히 좀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편안함이 부담되셨을까요? 우리 그나래님께서는 인선 ENT는 너무 안전빵 같고 그리고 KG ETS는 부담이 되고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인선 ENT를 보유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돌고래님께서 인선 ENT 주목 좀 해주세요. 저도 팔고 싶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사업 진출이 가시화됐을 때 가치까지 보시겠어요? 목표 주가?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냥 저는 지금 보유하셨거나 만약에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저는 전고점까지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4월 14일 날 지금 전고점 15,000원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까지 한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좀 보유하셨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로 좀 설정하시면서 한번 좀 길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보시네요.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요. 기존의 폐기물 사업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사업까지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부각이 됐을 때 재평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나래님께서 인선 ENT 오래전부터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짜 인내력을 요하는 종목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종목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첫 번째 주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주식심화론 두 번째 주제 디지털 금융 성장, 기존 금융사의 방향성 모색. 아마도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기존 금융사들의 생각의 전환에 큰
이바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엄청난 흥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규제 이슈뿐 아니라 토스뱅크 출범까지 나오면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또 부담을 겪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금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디지털 금융의 정의와 성장 배경 알아볼까요? 일단 디지털 금융이라 하면 뭐 간단하게 뭐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서 제공되는 뭐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거의 뭐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뭐 맞아요. 불리게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디지털 금융이 좀 늘어나는 이유는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디지털 경제가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요즘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뭐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왔죠. 뭐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의 이용이 좀 급증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전자상거래도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로 디지털 경제가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밀레니엄 세대죠. MZ 세대가 이제 경제 인구로 성장을 했다, 급부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어제 싸이월드도 사실 급등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네. 그 10대, 20대 어떤 그런 이제 사용자들이 지금은 이제 30대, 40대 구매력을 가진 이제 MZ 세대가 되기 때문에 네. NHN 벅스의 급등이 그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소비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이제 약간 기존의 50대, 60대 넘어가는 세대들과 달리 소비 패턴이라는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뭐 금융이나 경제 활동하는데 상당히 익숙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 은행보다는 이제 어떤 디지털 금융 이런 쪽에 좀 은행하고 좀 많이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투자에 관련돼서 상당히 열려 있는 어떤 그런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MZ 세대의 좀 경제 인구 부상이 상당히 중요한 또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 규제 혁신이 좀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핀테크 업체들의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금융권 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장벽 라인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규제 샌드박스가 좀 많이 좀 무너지면서 사실 뭐 혁신적인 신상품 아이디어도 많이 도와줄 수 있고요. 인허가 절차도 상당히 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뭐 글로벌 디지털 금융사와 좀 발빠르게 우리나라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경제의 어떤 혁신의 혜택도 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가장 최근에 좀 활성화를 한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비대면 경제가 빠르게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큰 이유도 이 중에 하나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부터 사실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비대면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됐죠. 이에 따라서 사실 금융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소비도 상당히 좀 비대면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그 거래, 뭐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금융 거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뭐 결제 수단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온라인 쇼핑 같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디지털 금융까지도 상당히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를 들어서 디지털 금융 지금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이랑 저랑 나이가 같은데 저희가 MZ 세대의 첫째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나이를 저희가 MZ 세대의 첫째거든요. 네. 몇 년생이신지는 뭐 대충 MZ 세대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MZ 세대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설문조사가 나온 게 MZ 세대 직장인 83%, 10명 중에 8명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50대, 60대 분들은 정말 투자를 많이 그동안에도 해오셨지만 젊은 세대 분들이 이렇게 젊을 때부터 투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유래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단편적인 예로 이제 응답하라를 보게 되면 응답하라 1988 이런 1984 이런 거 드라마 보게 되면 네. 은행 이자가 예전에는 뭐 맞아요. 15%, 뭐 20%. 그때는 투자에 대해 몰라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은행 이자가 1%가 좀 되나요? 은행을 안 간 지가 또 오래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좀 귀결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측면에서 핀테크들의 어떤 진출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팀장님은 뭐 핀테크 서비스 쓰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모바일 뱅크 정도. 전혀 안 쓰시는군요.
아, 네. 약간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그래도 제 뭐 신용 등급 같은 거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토스나 이런 어플들 뭐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뭐 검색하는 게 있다 그러면 가끔 이제 해보려고는 해요. 자동으로 또 AI 서비스로 잘 이런 거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네.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금융권 중에서는 저는 그 신한 쪽에서 굉장히 이 또 핀테크 쪽에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핀테크 진출이 가속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이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핀테크 기업 수가 좀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좀 그렇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그룹의 어떤 디지털 금융의 투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위기.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 기업의 성장의 생태가 좀 선진화되면서 좀 M&A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PO 시장을 좀 보게 되면 2013년부터 IPO 시장이 약간 좀 개화를 했었는데요. 그 중심에 좀 디지털 금융이 좀 포함된 혁신 기업의 중심에 좀 IPO 성장이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핀테크 기업들의 좀 증가수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수를 보게 되면 2011년에 지금 62개에 불과했던 핀테크 기업 수가 지금 2019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45개가 됐습니다. 거의 한 5배 정도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큼 이제 핀테크의 어떤 사업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이제 IPO 상장을 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던 뭐 금융사들, 그 은행사들에 비해서 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맞아요. 점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사업의 환경도 좋아졌지만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또 환경까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된 뭐 이유를 좀 들어보게 된다면 일단 해외에서 보게 되면 디지털 금융사들이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좀 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알리바바, 페이스북, 텐센스 같은 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이미 예전에 뛰어넘은 상황이죠.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높은 성장성을 좀 시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핀테크라는 게 결국 이제 뒤에 테크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런 테크가 좀 붙게 되면 금융이라는 어떤 그냥 하나의 분야에서 확장성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이 좀 얹혀지다 보니까 사업이 확장되고 여기서 또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이제 금융 비즈니스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선택사를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아마존이 이제 고객들이 있고 그 고객들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군이 늘어나게 되고 다시 이제 고객들이 그 상품군을 만족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재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선순환이 이제 굴러가는 그러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품도 팔고 고객도 늘리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핀테크의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높게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러다 보니까 뭐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건 이제 뭐 회사 그 주주가 입장에서 좋은 거고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익성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핀테크가 생기는 환경도 되게 우호적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상장하고 나서도 높은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핀테크의 어떤 회사들의 어떤 뭐 생성이라든지 뭐 IPO 진출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금융 서비스보다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 디지털 금융을 통해서 핀테크가 플랫폼적인 역할을 네. 해서 고객을 락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가치 때문에도 더 핀테크가 앞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올해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디지털 금융에 있는 악영향은 없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반독점 규제 관련돼서 사실 뭐 우리나라도 떠들썩하지만 원래는 이제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죠. 뭐 지금 6월에 먼저 플랫폼 독점 종결법이 지금 미국 의회를 좀 제출됐고 9월에는 이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에 대한 어떤 플랫폼의 좀
독점을 막기 위한 뭐 법이 좀 많이 발현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떠들썩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지금 그 둘로 대변되는 이제 IT 플랫폼 회사들이 계속해서 국감에 지금 불려가고 있죠. 국감에 불려가서 사실 오늘도 지금 카카오 김업수 소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생 법안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과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하시는 대로 좀 따라가겠다는 어떤 이런 좀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어떻게 지금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디지털 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결국 뭐냐면 사람은 이제 패턴이 한꺼번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금융을 하는 것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실은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방 그거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좀 4차 혁명과 관련돼서 4차 산업화 혁명과 관련돼서 좀 트렌드는 어쩔 수 없이 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 금융업이 사실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또 좋은 효과도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뭐 고용 없는 성장 뭐 이런 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IT 플랫폼 업체들을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고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의 고용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좀 심각하게 고용 문제를 해서 좀 골치 아픈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계속해서 그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사업은 좀 당분간은 저 때는 이런 규제에 관련돼서도 좀 악영향보다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쓰는 뭐 카카오톡, 뭐 네이버, 뭐 페이 이런 것처럼 딱 거론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진짜 엄청난 관심일 거고요. 그 전에도 이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은행권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경쟁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로 약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 같은 경우 핀테크 기업과 좀 이제 경쟁 단계에서 협업 단계로 좀 약간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그런 움직임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보이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협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기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사실 기존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랑 협업을 하게 되면 좀 자본력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에 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금융 서비스가 좀 혁신적이지만 좀 안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잡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둘이 협심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존의 은행들 같은 경우도 좀 글로벌적으로 좀 해외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경쟁 단계에서 약간 부딪히는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협업, 공생의 관계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뭐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피부에 다가온 것 같고 저는 NFT 거래소나 뭐 이런 쪽으로 네. 예, 돈이 몰리는 쪽의 거래소를 또 누가 선점할까? 어떤 금융사가 관심을 가질까? 이런 것도 그렇죠. 예,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탑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는 아니고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아니고 네. 하나금융지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 눈에 들어온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랑 이제 핀테크 기업 판다,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좀 손을 잡고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에 좀 나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뭐냐면 현대차 기아가 이제 뭐 제네시스 같은 커넥티드카에서 이제 운행 정보라든지 차량 상태, 운전 습관을 좀 데이터를 좀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좀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가공을 해서 갖고 오게 되면 가공된 정보를 이제 차량 오픈 데이터 오픈 플랫폼으로 좀 공개가 되고 판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중개 채널을 이용해서 고객 유치라든지
고객 정보 데이터화를 좀 담당을 하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그 커넥트카 기반으로 해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대출금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약간 좀 삼위일체가 되는 어떤 네.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 너무 모델, 중요한 시도인데요. 네, 협업이 예.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네네. 약간 좀 이제 기존 은행들도 이런 좀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좀 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하나은행이 이제 설립한 글로벌 지급 결제 플랫폼이죠. 이제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에서 GLN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를 좀 별도로 독립 분사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소비자가 이제 세계 어디서나 지금 제한 없이 모바일로 온오프라인 뭐 결제, 송금, 현금 인출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서비스가 이제 뭐 신용카드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환 환전 없이 스마트폰에 이제 이런 이제 어플을 통해서 어디서나 이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할 수 있게끔 회사들과 이제 협업을 맺었죠. 에 따라서 뭐 국내 5대 지주하고도 협업을 좀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비자라든지 뭐 토스 같은 이런 회사들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을 맺어서 결국 이제 다양한 뭐 그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은행, 특히 하나금융지주가 좀 상당히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실적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이제 금융에 대한,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또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뭐 우리금융지주도 한 차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기업은행이라든지 현대해상, 뭐 은행주를 중심으로 보험주까지 해서 신고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핀테크 쪽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꼽아주셨습니다. 가치주에서 성장주가 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좀 주봉상 월봉상 정고점이죠. 지금 56,000원을 한번 목표로 해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손절가는 36,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당주의 매력이 있으니까 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냥 뭐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린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되,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드라마티컬한 어떤 그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네. 좀 편안한 매매, 아직은 안정적인 가치주로서. 매매를 가진 분들에게는 예.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아직은 가치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핀테크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고 투자하기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의 이러한 변화들을 주목해 보면서 이 기업을 또 꾸준하게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커넥티드 카를 통한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이슈는 이번 주에 나온 이슈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결제 플랫폼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목표가 56,000원, 손절가는 3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이슈 알아봤습니다. 폐기물과 핀테크 알아봤는데요. 두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어느 순간에 또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니까요. 내용들 잘 체크하면서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띠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3,006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의 움직임 이틀 연속 조정이고요. 코스닥도 이틀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천선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는 시장이죠. 네, 그래도 수급과 심리가 좀 변화하긴 했지만 일단 부담감을 소화하면서 차분히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들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